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NCS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이정입니다. 오늘부터요, 의사소통 능력을 시작으로요, 저하고 몇 개의 영역을 같이 학습하게 되실 거고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제가 첫 강의니까 이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역, 명이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 교재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면서 직접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노페이지라고 써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요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추려서 집어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지만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한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이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근데요, 아무리 짧은 문장이어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글을 읽게 되면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셔야 되거든요. 특히 이 의사소통 능력 자체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업무 수행. 의사소통의 특성상 이 업무적인 환경 속에서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 같은 것들은 들어가거든요. 실제 문제로도 나오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업무를 바탕으로, 업무 현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 읽고, 그쵸? 들음으로써라고 써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는 지금 동그라미를 안 쳤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읽는 건 문자 언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무언가 텍스트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연결된 것 중에 쓰기 능력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두 번째 포인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듣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이 개념들을 연결하는 부분들이니까 잘 읽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습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요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읽기하고 쓰기? 꼭 이거 두 개를 묶어야 돼? 표현 능력으로 얘기하고 이해 능력으로 얘기하면은 요거 두 개 묶이고 요거 두 개 묶이는 것도 가능하잖아.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일단 개념을 구조화할 때 포인트를 찍는 거, 그 자체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듣고,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 요거를 보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업무 현장이기 때문에 업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들 혹은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 강의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모듈형? 이 모듈형이라는 건요, 그 교재 보시면 각 영역별로 기본 개념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거를 기반으로 내는 문제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듈이라는 말 자체가 조각조각 나 있는 구성 요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지식이라는 거죠. 요거를 A하고 B를 조합해서 낼 수도 있고 A하고 F를 조합해서 낼 수도 있고, 근데 들어가는 재료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만 잘 되어 있으면 문제 풀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피셋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공직 적격성 평가 시험 명칭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영역으로 1차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 언어 논리라는 게 있고 자료 해석이라는 게 있고 상황 판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언어 논리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요 의사소통 능력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가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본질적인 차이점은 뭐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 정제되어 있고 정해진 지식이고 요거는 그렇지 않고 조금 볼륨이 커지는 거. 그래서 마주하게 되는 텍스트의 길이도 상대적으로 좀 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둘을 결합한 형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셋 다 준비하면 둘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둘 다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지원하시는 공기업이 어딘지에 따라서 왼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오른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해서 들어가면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이 됐겠죠?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써 있습니다. 역시 상단에 보시면 노페이지라고 써 있죠. 책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걸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할 건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그 의사소통의 그 기본 이론서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 일단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은 제가 이것도 뒤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자라는 게 설정이 되고 또 청자라는 게 설정이 되는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무언가를 말할 때 이 말할 때의 말하기 목적. 그리고 화자라고 일단 편의상 표현했지만 여기는 글 쓴 이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이 이 글을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기했을 때 세 가지 적용시킬 수 있고요. 반대로 듣기 목적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목적을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듣기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전달하는 사람이 이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전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업무 수행을 위해서 구성원 간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근데 지식 전달이라는 거, 그리고 정보 공유라는 거. 아까 제가 좀 전에 짧은 문장이어도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또 체크를 해봤어요. 정보하고 지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적인 정보,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는 당연히 사실 여부, 이걸 잘 판단해서 전달해야 될 거고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편협한 사고 같은 것들을 배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죠? 전문어하고 사전 지식, 이거 필요로 한다. 이건 당연할 겁니다. 그 업무 현장이 어딘지에 따라서 전문어가 반영될 수가 있고 그 전문어를 사전에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전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도 나름 중요한 게 있네요. 평이성. 평이성이라는 말, 우리 평소에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뭐 시험 같은 거 학창 시절에 봤을 때 이번 거 문제가 되게 평이했어. 이런 말들 쓸 수 있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평이라는 건 쉽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단어죠. 그래서 전달성을 높인다는 건 결국 구조를 간결하고 핵심만 잘 찾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너무 어려운 단어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설득입니다. 서로 간에 다르게 가지고 있는 지각의 차이, 선입견을 줄여서 일반적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얘기한다. 뭐 이거는 다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특히 요거, 동의를 얻는 과정.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아니면 행동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간단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어떠한 주장을 내세울 때 그에 걸맞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 또 나왔습니다. 타당성. 위에서는 사실성과 객관성 얘기했는데 설득은 뭐니 해도 타당성이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해도
동의도 얻지 못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글에 넣어두고 혹은 말에다가 넣어둬야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이거는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활한 협상을 위협하는 위압적인 표현이나 태도는 삼가야 한다. 의사소통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나 뒤에서 볼 건데 공감적 말하기 같은 것들 혹은 경청하는 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기본으로. 자, 마지막은 친교나 정서 표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업무 내외 시간이라고 써 있죠. 뭐 업무 현장에서도 가능할 거고요. 결국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말들을 주고받을 텐데 그럴 때도 우리는 의사소통의 하나의 목적으로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공감적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뒷부분에서 볼 겁니다. 자꾸 뒤로요. 넘기는 느낌이 있는데 넘어가 보죠. 자, 언어의 구성 요소 역시나 책에는 없습니다. 언어적 수단이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언어적 수단이라는 건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여기 페이지는요. 전체적인 이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진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요 언어적 수단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요것들까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언어적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도구로서 문자가 있고 음성이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죠. 근데 이거 뭐 다들 아시죠? 문자 언어는 지금 이렇게 칠판에 정리되어 있는 글자 같은 것들로 전달되는 거. 그리고 음성 언어는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성 언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언어 외적 수단이라는 게 있고 부수적 수단이라는 게 있고 이 부수적이라는 건요. 사실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외적이라는 건 바깥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아닌 무언가를 사용한다는 건데 그거에 맞게 오른쪽에도 비언어라는 말을 썼네요. 이때의 비는 아닐 비자를 쓴 건데 언어가 아닌 표현이 있대요. 살짝만 맛을 보여드리면 전달될 때 표정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문자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전달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다들 동의하시고 또 평소에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 마지막 부수적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은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혹은 부수되는 수단이라고 해서요. 위에 있는 것 중에 이 음성 언어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 말할 때 말의 빠르기, 강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자가요. 그 반대하다 할 때 반자가 아니고요. 그 하프, 절반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한자고요. 뭐 준도 비슷한 의미로 쓸 수 있는 한자고요. 그러면 보다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언어로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일 참여자만 필요하다. 자, 단일 참여자? 밑으로 슬쩍 눈을 내리니까 음성 언어는 2명 이상의 참여자라고 써 있거든요. 단일 참여자? 저게 뭐지? 간단하네. 단일 참여자는요. 글을 쓰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요. 그 글을 쓰는 사람만 있어도 이미 환경 자체는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글을 읽는 청자 같은 것들, 여기선 청자로만 되겠군요. 수신자, 읽는 이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만 있어도 글자는 쓸 수 있다. 그래서 단일 참여자만 있어도 메시지는 전달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시공간에 따른 제약이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공간에 따른 제약이 없다 할 때 이 시공간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글을 쓰는 건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음성 언어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고요. 충분히 고민하고 시간을 좀 들여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낮에 쓰는 거나 밤에 쓰는 거나 상관없고요. 공간도 상관이 없고요. 물론 되게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특정 시간 내에 무언가를 작성하라. 어떤 시험이라든지요. 근데 그런 특수한 건요. 특수한 거니까 그냥 빼자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공간에 따른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글자는요. 이거를 뭐 찢어서 버리거나 뭐 불태워 버리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뭐 반영구적으로 일단 소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 특성과 관련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교적 명시적이고 정교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명시적이고 정교한 것도요. 그 방금 설명드린 거하고 연결 지으시면 어떨까요? 고민을 많이 하고 쓰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생각해서 쓰고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생각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 즉 명시적인 단어로 보여주고, 그렇죠? 정교한 것도 단어 선택도 마찬가지고 문장 구조도 마찬가지고 문단의 구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좀 정교하다. 그 다음 사용하는 어휘가 추상적이고 덜 흔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뭐 사전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흔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해서 물론 그게 전달성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단어는 안 되겠죠. 전달성을 높일 수 있다면 최대한 좀 뭐랄까 고민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 음성 언어와 달리 휘발성과 즉시성이 없다. 휘발성, 날아가는 성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고 녹음되는 게 아니면 말하는 건 그 순간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휘발성이 있다라고 음성 언어는 얘기하는데 당연히 문자 언어는 그게 없죠. 상대적으로요. 그 다음 즉시성 역시나 없다. 고민을 깊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작성해야 한다.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각 자료와 도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이제 매체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문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도 짧게나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각 자료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 첫 번째는요. 그림 자료이고요. 두 번째는 사진 자료.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뭐 차이점은 명확하죠. 사진은 사진으로 촬영된 거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을 때 사용할 거고 그림은 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림 자료는 사실 사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굳이 이걸 그려서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 근데 왜 그림 자료? 분명 그림 자료를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조금은 특성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사진 자료는요. 알고 계신 내용 하나만 적죠. 사실성.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 뭐 이건 끝 이대로. 그죠? 그림 자료는 뭐가 좋냐? 그림 자료는요.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지만요. 아직도 뭐 저 깊은 바닷속 인간이 직접 가보진 못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뭐 책에다 넣어서 학습자에게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 아니면 저 먼 우주 끝 어딘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 그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캐리커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뭐 코가 살짝 뭐 보코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캐리커처로 그려달라고 하면 코를 막 이만하게 그리죠. 그런 것들. 그러면 이거 내 친구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데 그 이유가 이렇게 부각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내용을 전달할 때 난 이걸 강조할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면 사진 자료를 넣지 않고 그림 자료를 넣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도표입니다. 도표도요. 두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는 표. 차이점이 좀 있죠. 그래프는 직관적입니다. 시각 자료를 그대로 넣어줬기 때문에 눈에 잘 띄죠. 그리고 사용되는 그래프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그래프 이거 어때요? 이 비율이죠, 비율. 전체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여줄 때 좋고요. 꺾은선 그래프는요. 어떤 추이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 좋고요. 뭐 막대 그래프 가장 흔하게 쓰는 거죠. 막대 그래프는 상호 비교가 되게 빠릅니다. 얘가 더 높군, 얘가 더 낮군 이런 것들이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할 때 쓸 수 있고요. 표 같은 경우는 그래프처럼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장점이 하나가 있죠.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아주 출제자분들이 잘 활용을 하죠. 수치 같은 것들 집어넣었을 때 이걸 빠르게 판단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쓰는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위에 있는 그래프보다 훨씬 더 잘 반영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성 언어입니다. 2명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다. 네, 요거는 발화자, 화자라고 하죠. 그리고 청자. 근데 이거 원칙이 그렇습니다. 요 경우에도요. 아니죠. 제가 이 얘기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2명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다는 걸 그냥 무조건 맞는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화자하고 청자가 일단 1명 이상씩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신 뭐 청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연설 같은 거 있잖아요. 1명만 말하고 나머지는 다 듣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테니까요. 시공간에 따른 제약, 그러고 맥락 의존성이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시공간에 따른 제약은 역시나 앞선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공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뭐 1대 다수의 말학인데 앉아있는 사람이 한 서너 명 정도면 마이크 없어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막 500명, 1000명이 앉아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육성으로 이걸 전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 뭐 마이크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공간에 따른 제약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요걸로 설명드리면 이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맥락이라는 건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는데 특히 상황 맥락과 관련된 의존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말을 자꾸 자주하니까 제가 조금 이것도 뒤에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미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발화자의 발화 그 의도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한 거는 의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의도를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거를 원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생겨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뒤이어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요것만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직관적인 이해가 쉬우니까요. 자, 그래서 비교적 단편적이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게 즉시성에 따라서 순간순간 내가 들은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또 대답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복잡하게 우리 글처럼 뭐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하는 어휘 역시 전달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흔한 어휘를 사용한다. 흔한 어휘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일상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거.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상과 구체가 서로 반대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혹시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실까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음성 언어가 왜 구체적이어야만 하냐? 그 전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아까 여기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구체성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묶어서 보시면 어때요? 고민을 많이 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이건 단순 구분은 안 되지만 이렇게 고유어하고 한자어 같은 거 있을 때 국어학에서 그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그 조금 더 지적인 느낌을 준다. 근데 말이 조금 위험하네요. 그죠? 아니죠. 한자어는 우리말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말 자체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겠죠? 뭐 어쨌든요. 약간 횡설수설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요건 좀 더 가능하고 근데 얘는 조금 어렵잖아요. 평소에 그런 어휘를 많이 익히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게 음성 언어고 문자 언어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더불어 문자 언어와 달리 표정, 몸짓 등 부수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숙련도에 따라 전달력의 차이가 크다. 이게 아까 슬쩍 말씀드렸던 비언어하고 반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문자 언어는 쓸 수 없습니다. 문자 언어에는 표정이 반영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도 이 기술의 발달로요. 과거에 없던 것들이 생겼죠. 이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문자 언어인데 DM 같은 거 보낼 때 이렇게 사용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는 거야.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원칙은 그건 아니니까요. 원칙은 그냥 문자 자체만을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음성 언어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숙련도에 따라 전달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네요. 근데 그 여담입니다만
문자 보낼 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물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웃음? 아니면 이모티콘? 이거를 넣으면 조금 장난스러워 보이고, 특히 수신자가 조금 어려운 사람일 때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딱 빼버리면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딱딱하고 고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요거 있네요. 요거 살짝 지우고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음성 언어는 어떻다? 단순하다. 일회적이다. 일회라는 건 아까 보존되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적 제약, 뭐 공간적 제약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요거 부수되는 표현과 언어 외적 표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자 언어는요, 되게 정적이다. 그리고 보존성이 높다. 그리고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격식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맞춤법 맞추는 거요. 아니면 뭐 시제 표현이라든지 높임법 같은 것들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가 문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대상을 얘기할 때는 뭐 목적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집어 넣어줘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말할 때는요, 음성 언어의 특징상 발화자와 그 청자 있죠? 이 둘이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 맥락을.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격식을 완전히 갖추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요, 뭐 친구하고 대화할 때요, 내가 나의 생각을 반영할 때 주어를 쓰나요? 화장실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경우 그냥 화장실 가자. 어차피 내 말을 듣는 게 너니까요. 근데 정의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 이런 말 쓰지. 제가 되게 부끄럽네요. 네.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집에서도 뭐 이렇게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누구누구야 여기에 와서 밥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잘 없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자 언어는 그런 의미에서 격식을, 문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갖춰줘야만 전달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줘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수적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 때는요, 조금 더 편의상 어떤 것들을 생략하거나 그런 거 넣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구어체를 사용하죠. 구어체라는 건 우리 그냥 입말이요. 평소에 얘기할 때 쓰는 말들. 근데 문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격식을 좀 갖추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조금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비언어하고 반언어 또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비언어부터 보겠습니다. 설명드렸듯 비언어 할 때 비자는 뭐다? 아닐 비자다. 그래서 언어가 아닌 것들에서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쉽네요. 그렇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다. 일단 다음에 있는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요. 그 몸짓과 손짓, 표정 같은 것들이 언어의 전달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한 번만 짚고 넘어가죠. 말할 때는요, 상대방을 보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주먹을 불끈 쥘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심각한 얘기를 한다. 그럴 때는 표정을 조금 더 뭐 어두운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적어도 웃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친구가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퍼하는 친구에게 공감하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웃어요. 그러면 친구가 과연 나의 진심을 알아줄까요? 진심 자체가 아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할걸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반대하는 것들이죠. 실제 사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도자가 TV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정복을 입지 않고 뭐 이렇게 막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와서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잖아요. 몰래카메라인가? 이런 생각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상황에 맞는 대처가 있어야 한다. 이거는 설명드렸던 거죠. 필요한 경우에 전달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10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뭐 청자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박수를 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주의를 집중시키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언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반언어입니다. 음성 언어와 함께 사용하는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빠르기 등을 말한다. 말할 때 일정한 톤과 빠르기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좀 지루합니다. 짧게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한 번씩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수업 듣다가 이렇게 막 조시는 경우요. 지금 그러신 거 아니죠? 이거 1강입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화자의 숙련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강의를 따라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죠.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어때요? 빠르게도 말할 수 있고 중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부러 볼륨을 낮추고 그리고 천천히 얘기해서 주의를 집중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 전달이란 측면에 있어서 비언어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우리 체크했던 것 중에서 비언어는 언어 외적 표현이었는데 이 반언어, 준언어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그러니까 마치 한 몸처럼 포함 관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건 이미 얘기한 거네요. 자,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툭 튀어나왔네요. 처음이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듈형 부분에서는요.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기본 문제들을요. 바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만 방금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딱 가지고 와봤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펼치시고요. 4번. 다음 중 의사소통의 두 가지 수단인 문서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문제니까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부정진술문이죠? 이렇게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꼭 이렇게 X를 쳐주세요. 반대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될 거고요. X를 꼭 쳐서 우리 그런 실수 있잖아요. 옳은 것은인데 아닌 것은 막 찾고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너무 억울하고 또 그게 문제를 단순히 틀린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보이니까 오랫동안 보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뺏게 돼요. 특히나 우리가 보는 이 NCS 시험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푸는 게 강하게 요구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습관을 잘 들이셔서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문서적인 의사소통과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문서하고 언어는 사실 아까 썼던 표현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보시면 그 맥락상 요게 음성 언어에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요게 문자 언어에 해당된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요. 문서적인 의사소통은 언어에 비해서 권위감이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죠. 앞서서 써있진 않았었는데요. 뭐 보수적이다 이런 말들 기억나십니까? 훨씬 더 정제되어 있던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권위감이라는 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공문서 같은 것들 보면요. 그 정부 기관 같은 데서 만들었던 문서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인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게 문서적인 효력 자체를 아예 갖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뭐 공문서를 하나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의사소통 시에는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방법보다 문서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지금 이 말대로라면 부등호를 이렇게 하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 평소에 글을 많이 쓰시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반대여야만 돼요. 반대는 얘기할 수 있는 게요. 뭐 설명드렸듯 그냥 우리 일상을 떠올려 보면 되잖아요. 가장 먼저 얘기되는 건 말입니다. 말로 먼저 무언가가 표현되고 그리고 이게 정리될 때 보통 문서적인 힘을 빌리죠. 그래서
언어적인 방법, 즉 음성 언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가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봐야 되겠지만 사실 나머지 선지는 볼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본 강의고 그리고 또 첫 문제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도 살짝 한번 보죠. 3번 문서적인 방법은 때로 혼란과 곡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이거 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보길 잘했네요. 2번이 아니라 3번이 답 아니야? 근데요, 여러분들, 이게 혼란과 곡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단지 가능성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답은 yes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달할 때 아까 뭐 우리 어휘도 뭐 추상적인 어휘? 이런 것들 막 들어간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혼란 줄 수 있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돼서 곡해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음성 언어는 없니? 아니요, 음성 언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먼저 짚은 거예요. 무엇 할 수 있다. 이건 가능성에 대한 표현. 빵프로가 아니면 이거 무조건 맞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듈형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피셋형 문제도 보게 될 텐데 그 피셋형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제가 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 근데 그때는 어떤 암기해야 될 요소라기보다는요. 그 글을 읽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제가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뭐뭐일 수 있다. 특히 이게 긍정진술이랑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진술은 또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능성만 얘기하는 건 오케이. 4번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정확성을 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거는 아까 봤던 거네요. 시공간에 따른 제약이나 맥락에 따른 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생긴다. 5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은 언어적인 방법에서 더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글쎄요 이건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말이어서요 이렇게 정리해보죠. 자,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입니다. 책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통 상황에서 생각이 문장 단위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고 얘기한다.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게 뭐죠? 그리고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도 발화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걸 다시 한 번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소통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단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글이나 아니면 뭐 음성 언어로 이렇게 실제 표현되는 거 있죠? 그걸 발화라고 얘기한대요. 네. 그래서 이 발화라는 거 말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요 말하는 이 그리고 이 말하는 이가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건 뭐 혼잣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음성 언어의 특징상 이게 청자도 설정돼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듣는 이를 포함한다. 이 개념 그리고 이를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썼거든요. 이 문맥 앞서서 제가 살짝 설명드렸던 상황 맥락과 이 사회문화적 맥락 그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맥락이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문맥이란 말을 썼는데 뭐 이게 같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발화나 그런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건 조금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연속체인 경우에도 담화고 그 발화 자체만 있어도 담화라고 얘기한다는 뜻이죠. 요게 살짝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에 따른 피드백을 주면 이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연속체 아닌가? 혹은 말하는 사람이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은 내가 계속하지만 연달아서 얘기를 계속하면 그럼 연속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건 다음 페이지에 마련한 이런 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거든요. 자, 앞서서 읽었던 4개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화자, 발화, 청자. 자, 여기에 있는 화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앞선 그 개념에서도요.
이 말하는 화자라는 발화자에 대한 표현을 썼는데 이건 여러분들 꼭 음성 언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글 쓴 이도 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우리 언어에서는 문자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다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발화 형태로 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당연히 밑에다가는 읽는 이 쓸 수 있겠죠? 자, 이러면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청자가 어때요?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 발화 형식으로 전달하겠죠? 그래서 기본은요, 이렇게 주고받는 연속체의 특징을 갖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화자하고 청자가 이 연속체적 특징을 반영한다면 역할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처음에 내가 말할 땐 내가 화자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다시 들을 때는 청자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주고받으면서 상호 의존적 행동을 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요, 이게 없이 그냥 화자가 하나의 생각을 전달했다 라고만 가정을 하더라도요,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일단 성립은 되죠. 말한 사람 있고, 들은 사람 있고, 전달된 메시지인 발화 있고,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맥락이라는 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면 그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 존재할 거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한번 일회성으로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담화라고 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수신자를 설정하고 내가 글을 쓰는 행위, 그게 꼭 연속적으로 내가 편지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이 글 쓴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찍어버렸습니다. 네. 이해 좀 되셨죠? 그리고 맥락으로 가기에 앞서서요, 이 화자와 청자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자는 단순히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만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의미는 맞는데요,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발화의 목적 같은 것들을 놓치면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혹은 글을 쓰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화자의 발화 목적이라는 건 아까 우리 의사소통 목적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뭐 정보 전달 있었고 설득 있었고 친교나 정서 표현 있었죠? 그 세 가지를 그냥 그대로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단순히 반가움에 안녕 하면서 잘 지냈어? 라는 식으로 친구에게 친근감을 표출하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얘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목적 말고 다른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꼭 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저기다가 하나 썼으니까 청자 쪽에다가 한번 넣어보죠. 예를 들면 문제 해결적 말하기 가능하죠.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해결적 태도가 아니라 단순히 대상을 향한 공감적 태도, 이것도 표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뭐 잠깐만 들어드리면, 뭐 친구하고 운동을 하다가 친구가 나 때문에 다쳤어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 혹은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더 일상적인 태도인 것 같아서 공감적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면 아파하는 친구에게 무언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괜찮아 하면서 내가 너무 미안해 라는 마음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문제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공감한다고 해서 내가 아픈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친구를 빨리 뭐 양호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데려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거란 얘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맥락인데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맥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맥락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공간적 배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요.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같은 발화이지만 실제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식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라는 발화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발화가 어떤 상황 맥락에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식당이나 이런 데 있죠? 거기서 점원분이 식사를 하는 고객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어디에서도 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과 같은 데가 되겠네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이를 보면서 식사하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꼭 치과가 아니고 뭐 일반적인 병원에서도 충분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말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의 상황 맥락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발화가 세부적으로 본다면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 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겠죠. 뭐 식사는 맛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서비스에 만족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병원이다? 그러면 치아가 제대로 기능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처럼요. 예. 그러니까 상호 맥락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가 발화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리면 상황 맥락은 담화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적인 건 아예 다른 의미로 확 바꿀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공간적 배경만 알아도 무방하겠지만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 같은 거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발화 목적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입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건요, 요거예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 혹은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뭐 문화? 아니면 역사적 요인? 등등등. 범주가 일단 확 커졌죠. 시공간적 배경이라는 건 딱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무엇인지 요거랑 관련이 있다면 요거는 범주가 훨씬 더 크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상황 맥락처럼 어떤 발화가 전달됐을 때 그 발화에 영향을 끼칩니다. 끼치는데 상황 맥락처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뭐 음식을 되게 잘하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의아할 겁니다. 우리? 너랑 나랑 형제, 자매, 남매가 아닌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내 엄마, 내 집 아닌가?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란 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이다? 공동체, 가족 중심주의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했던 문화적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뭐가 있습니까? 겸손함? 되게 좋아하죠.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좀 거만한 행동? 튀는 행동을 하면 그건 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격받기 십상입니다. 그렇죠? 뭐 특히 이제 얼굴이 많이 알려진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터뷰할 때 좀 태도가 불량하다. 그럼 굉장히 안 좋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겸손한 거 좋아하니까요. 뭐 친구를 집에 초대했을 때 이런 것들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의 겸손함. 음식을 되게 많이 차려놓고서. 그렇죠? 근데 차린 게 많이 없어서 미안해. 혹은 죄송해요. 그래도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드세요. 근데 뭐 엄청 많이 차려놨어요. 그런 것들도 다 겸손함의 표현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아까 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그 미국인 친구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아예 오독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엄마를 얘기하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표현하지? 정도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담화의 해석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 뒷부분에서 이제 경청 태도에 대한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일단 1강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정리하기에 앞서서요. 또 첫 강이니까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살짝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시작할 때 뭐 배웠습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활용하는 거였고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봤습니다. 의사소통의 목적 3가지. 첫 번째는 정보 전달, 두 번째는 설득, 세 번째는 친교나 정서 표현. 그 3가지 목적에 맞춰서 우리는 발화, 의사소통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그럼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언어적 도구인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배웠었고요. 언어적 도구 이외의 것들, 비언어적 표현 효과랑 반언어적 표현 효과 같은 것들 배웠습니다. 비언어하고 반언어에서 제가 깜빡했던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대화 장면이 나올 때 이렇게 괄호 있죠? 괄호를 통해서 이 안에 표정이라든지 행동 같은 것들을 넣어줄 텐데 이걸로 이렇게 문제화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거 배웠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배운 건 요거네요. 담화. 담화라는 건 그냥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발화자의 발화 목적, 청자의 듣기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맥락 요소까지 확인을 해봤네요. 자, 그러면 1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